호장 박수일은 누구보다 청렴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고맙구나. 출발 전날 밤, 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양반 부인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효선의 남편 윤봉은 한 노비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서천군의 한 사건. 거짓 고소죄로 낙인 찍힌 한 남자. 그것이 우연일까요? 그 밤 윤봉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주겠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고발하셨단 말인가? 밤새 효선은 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엇 위에 지어졌는지 알게 되었을 때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아버지의 혼잣말.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 거짓 고소를 한 걸까? 그 말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한양에서 올라온 특사입니다. 모든 것을 밝혀냈습니다. 호장의 횡령과 거짓 고소, 이 남자의 억울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거짓으로 지어진 행복은 10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올라온 특사는 모든 것을 밝혀냈습니다. 호장의 횡령, 거짓 고소, 그리고 한 남자의 억울함. 박수일의 저택은 몰수되었습니다. 그의 거상으로서의 지위는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의 세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속죄의 시간이 한양에서 남쪽으로 반나절 거리인 서천군 고을. 이곳의 호장 박수일은 48살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햇빛에 그을렸고 손가락은 계산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도 특유의 억양으로 관리들과 백성들을 두루 대했던 그는 이 고을에서 청렴한 호장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 뒤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숨어 있었습니다. 호장이란 천역입니다. 양반이 될 수 없는 신분이면서도 고을의 재정을 담당해야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박수일이 이 자리에 앉은 지 벌써 15년. 처음에는 정말 청렴하게 일했습니다. 양반 지주들의 뇌물을 거절했고 백성들의 부세를 공정하게 거두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관찰사가 바뀔 때마다 특별 진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흉작해에는 고을의 세금 징수 목표를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양반 지주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부세를 조작된 문서로 깎아 내렸습니다.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호장의 책임이 되어 박수일이 자신의 돈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언제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밤마다 초롱불 아래에서 박수일은 회계 장부를 들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적자. 더해서 아내는 8년 전부터 병이 들었습니다. 의원의 약값도 만만치 않았고 나이 어린 딸 효선을 키워야 했습니다. 박수일의 어깨는 점점 부부러졌습니다. 그 해 봄, 박수일의 관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고을에서 온 백성 김득수였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였는데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호장에게 간청했습니다. 호장마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김득수는 타향에서 떠돌며 모은 돈 한 쌍두 개의 주머니를 마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겨우 5년을 모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논백이라도 사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다 도둑을 만났습니다. 운 좋게 도둑은 잡혔으나 도둑이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득수는 박수일에게 절을 했습니다. 호장마님께서 이 고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돈을 맡아주시겠습니까? 곧 저도 찾아가겠습니다. 박수일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호장이 백성의 돈을 맞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관의 것이 아닌 개인의 돈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득수는 계속 절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이마가 마루바닥에 닿았습니다. 박수일은 그 순간 자신의 빚장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약값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 효선의 혼수를 생각했습니다. 딸은 이제 18살. 좋은 집으로 시집가야 합니다. 박수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잠깐만 보관해 두겠습니다. 곧 찾아오시지요? 그렇게 말하며 박수일은 김득수의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손에 들어온 주머니는 묵직했습니다. 무게만큼 죄책감도 묵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잠깐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손 안에 들어오자 박수일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곡창의 쌀을 팔아 한양의 객주가주의 객주에게 보내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해마다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돈이 돈을 만든다. 이것이 상도이구나. 박수일은 김득수의 돈으로 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익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다시 미천이 되고 미천이 커지면서 사업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고을의 고가를 조정했습니다. 객주와 손을 잡았습니다. 양반 지주들의 곡식까지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박수일은 이제 지방의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저택을 지었습니다. 기와집에 사랑채와 안채를 갖춘 집이었습니다. 고을의 모든 상인이 그를 우러러봤습니다. 딸 효선은 양반 참봉의 아들 윤 참봉과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병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원을 자주 부를 수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느 날 시장 장날이었습니다. 박수일이 장터에서 매매인과 담을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 쓰러뜨렸습니다. 호장이 나무. 쓰러진 박수일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는 수척하게 마른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나는 김득수였습니다. 그의 옷은 해지고 얼굴은 굶주림으로 검게 타 있었습니다. 제 돈을 어디 뒀습니까? 찾아갔더니 댁은 이미 거상이 되어 있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장날의 소란스러운 장터에서 벼락부자 거상 박수일과 초라한 백석, 김득수의 대면은 이내 모두의 입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분이 호장이 돈을 빼앗은 건가? 아니야, 호장이 청렴한데. 아니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박수일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김득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재빨리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수일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칭 권리를 주장하는 이 자를 감시하겠습니다. 이는 허위 고소죄에 해당합니다. 관아에 신고하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사나이를 포박하거라. 그것이 박수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돌려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딸의 혼사도 무너지고 자신의 거상으로서의 지위도 무너진다. 딸은 이미 양반가로 시집을 갔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기꾼이 된다면 딸의 앞날도 함께 무너진다. 박수일은 거짓을 택했습니다. 이 자는 거짓 고소를 하려 하는 사악한 놈입니다. 관아의 조사 결과 김득수는 거짓 고소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는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어딘가 먼 고을로. 박수일의 비밀은 지켜졌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곧 그 일을 잊었습니다. 저 양반이 거짓말을 했겠지. 호장마님은 청렴한 분이시니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효선은 양반 부인으로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의 약값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박수일은 초롱불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계산하는 손이 자꾸만 덜덜 떨렸습니다. 그가 보는 회계 장부의 숫자들은 더 이상 검은색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붉은색으로 보였습니다. 피 같은 붉은색으로.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뿌린 거짓의 씨앗이 5년 뒤 가장 사랑하는 딸의 손을 통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직은 박수일에게 그것은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단지 거상으로서의 지위 속에서 자신의 비밀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수일의 두려움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김득수의 일은 거의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박수일은 이제 서천군뿐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알려진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양의 객주들도 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박수일의 저택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랑채 뒤로 또 다른 채를 지었습니다. 창고도 셋으로 늘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급 면포, 홍삼, 꿀, 기름. 마을 사람들은 박수일을 가리켜 벼락부자라고 속삭였습니다. 효선은 양반 부인으로서 잘 적응했습니다. 참봉인 남편 윤봉은 아직 지방의 작은 역할만 하고 있었지만 아내와의 혼인으로 인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효선은 남편을 따라 한양 근처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2 자녀를 낳았습니다. 박수일은 손자와 손녀를 볼 때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윤봉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윤봉이 한양 관계로 발령이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방 역할이 아닌 한양에서의 관직 제수였습니다. 이 거상 장인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드디어 한양까지 올라가는구나. 박수일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한양에 보냈습니다. 아들 사위가 한양에서 체면을 잃지 않도록. 효선도 한양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더 큰 집으로. 박수일은 딸을 떠나보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더욱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쁘면서도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선은 출발 전날 밤 아버지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양에서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넌 우리 효선이니까. 박수일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양반 부인의 손으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힘들어 하셨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박수일은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고마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자신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윤봉이 한양 관계에 올라간 지 한 달. 그는 역참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역참은 나그네와 관원, 그리고 때로는 벌을 받은 죄수들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어느 날 아침 역참의 마당에서 윤봉은 노비 한 명을 보았습니다. 그 노비는 다른 노비들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마주친 지 몇 초도 되지 않았지만 윤봉은 그 노비의 눈동자에 무언가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참의 노비 감시인 이름은 김수였습니다. 정확히는 이전에 김득수였다는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봉은 호기심으로 기록을 뒤졌습니다. 10년 전 서천군에서 거짓 고소죄로 낙인이 찍혀 노비로 팔려온 사람. 그것이 김득수의 전부였습니다. 그 밤 윤봉은 효선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한양에 와서 만난 노비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 효선이 물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상한데? 서천군에서 거짓 고소죄로 팔려온 사람인데. 내 생각엔 그게 거짓 고소가 아닌 것 같아.
아니면 누군가 그를 해친 것 같아. 효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고을에서요? 그렇지. 이름이 김득수라던데. 모르는 사람인가? 효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해준 적 없지만 그 이름은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방에서 옆방 여종과 나누는 말 속에서 들었던 이름. 그때는 그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를 것 같았습니다. 효선은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의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장사. 몇 년 안 되어 벼락부자가 된 아버지. 자신이 양반 부인이 된 이유. 그리고 한 가지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5년 전 아버지 저택의 조용한 밤. 효선은 아버지의 방 앞을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 정말로 거짓 고소를 한 걸까? 아버지의 혼잣말. 그리고 그 혼잣말 뒤에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침묵. 효선은 베개 위에 누워 한 남자의 비명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득수. 그리고 그를 고발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박수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고발하셨단 말인가? 효선은 대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지어진 것이 됩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신분, 자신의 아이들까지. 효선은 다음 날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하지만 쓴 편지를 불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신 효선은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 그 노비 김득수. 그분을 면접할 수 있을까요? 윤봉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데? 아는 사람인가? 네, 어쩌면. 그리고 효선은 아버지의 집에서 들었던 기억들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한 목소리로, 불안한 목소리로. 윤봉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남편, 아버지께 직접 여쭤야 할까요? 그보다 먼저 그 김득수를 만나봐야겠구나. 10년 전 일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날 밤 윤봉은 역참의 마당에 나갔습니다. 달빛이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마당의 한 구석에 앉아있는 노비 한 명을 보았습니다. 그가 김득수였습니다. 넌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며 있는가? 노비가 고개를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합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 저는 결국 돌아가지 못했으니까요. 그 거짓 고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나? 노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돈을 맡겼습니다. 호장에게. 그리고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윤봉은 그 말을 들으며 효선의 아버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청렴한 호장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은 악당인가. 하지만 그것은 이제 확인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거짓 고소의 진실을 밝혀주겠다. 노비 김득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양에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상 박수일의 딸이자 양반 부인인 효선의 남편. 윤봉이 10년 전 고을의 거짓 고소 사건을 다시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박수일은 여전히 자신의 저택 서재에서 장부를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제 떨리지 않습니다. 거짓이 익숙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익숙함도 곧 끝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관아에서
윤봉의 조사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서천군의 기록들을 뒤졌습니다. 호장 박수일의 보고서들. 그 중에는 명확하게 김득수의 거짓 고소죄 신고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고소 직전에 시장 목격자들의 증언을 모으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호장이 갑자기 노비 포조를 불러 김득수를 포박했다는 것. 그리고 호장이 직접 거짓 고소죄라고 선언했다는 것. 보통의 고소는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윤봉은 당시 서천군 현감의 기록도 찾았습니다. 그 현감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호장 박수일의 신고에 따라 거짓 고소죄인을 노비로 팔아넘김. 진상조사 없음. 진상조사가 없었습니다. 윤봉은 밤마다 효선에게 보고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께서 그 김득수의 말을 제대로 들으신 건가요? 효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청원서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효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정의 움직임. 윤봉은 관리의 예의를 지켜 공식적인 청원서를 작성했습니다. 10년 전 서천군의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원서는 한양관계의 계층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곧 조정에서는 특사를 서천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특사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호장 박수일이 5년 안에 갑자기 거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의 거물상이 정확히 김득수가 돈을 맡긴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 더해서 고을의 관인과 장부들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박수일은 호장의 신분으로 고을의 돈을 융통했습니다. 명목은 특별 진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고을의 소식이 서천군에 흘렀습니다. 거상 박수일이 관하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것. 한양에서 특사가 왔다는 것. 고을 사람들은 놀라 자빠졌습니다. 거상 박수일이 그분이? 그렇다더라. 10년 전 거짓 고소 사건이 다시 터났다던데. 아, 그럼 저 거상의 돈이 정말 남의 돈이었단 말인가?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고을의 관인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호장 박수일이 고향을 나간 후 그들도 자신이 무엇을 도와준 건지 깨달았으니까요. 박수일의 저택 앞에는 곧 경찰이 섰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체포는 아니었지만 관아에 출석하라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딸에게 전하는 말. 그 밤 박수일은 효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렸습니다. 대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조정에서 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 같다. 10년 전 그 일에 대해서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호장님이 나쁜 일을 하신 건 아니시겠지요? 박수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내가 옳은 일을 한 줄 알았다. 딸을 위해서.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효선의 결심. 효선은 남편을 통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김득수의 돈을 사용해서 거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남자를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것.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가 한 일을 미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남편, 만약 아버지가 그 도움이 필요하다면? 윤봉은 효선의 얼굴을 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김득수라는 한 남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효선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천군의 조용한 저택에서 박수일은 밤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계 장부들이 하나둘 관하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온 거짓들이 이제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는 한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효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가 지은 다른 누군가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였습니다. 조정의 조사는 한 달을 넘어갔습니다. 관찰사는 특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장 박수일이 10년 전 백성 김득수의 돈을 횡령했으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고소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돈으로 거상이 되었다는 것.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장부, 증인, 그리고 박수일 자신도 이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일입니다. 박수일은 관아의 대청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자백했습니다. 저는 호장의 신분으로 백성 김득수의 돈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 제 아내의 약값을 내기 위해서. 관찰사는 박수일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10년의 죄책감이 선명했습니다. 당신은 신분이 높지 않은 호장입니다만 그것이 당신의 죄를 가볍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이 사건을 엄하게 다루기로 했습니다. 박수일은 파직되었습니다. 호장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더 엄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수일이 횡령한 돈, 그리고 그것으로 번 이윤까지 몰수했습니다. 거상으로서의 재산 대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비 김득수의 죄명을 씻어낼 재심이. 한양에서는 윤봉이 추가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김득수의 무죄 판결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서에는 한 양반 부인의 이름이 연명되어 있었습니다. 효선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서천군에 도착했습니다. 옥에 있던 박수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의 죄에 대한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가로 누군가의 10년이 빼앗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행복이 그 남자의 눈물 위에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그것이 아버지를 정말로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선이 올림. 박수일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내, 아이들, 그리고 딸. 모두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럼에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 박수일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윤봉의 결심. 한양의 역참에서 윤봉은 노비 김득수를 불렀습니다. 조정의 재심 판결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김득수의 눈이 맑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반마님. 저는 정말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억울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푸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윤봉은 추가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의 힘을 사용하여. 김득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몇 주 후 조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첫째, 호장 박수일은 파직되고 재산을 몰수한다. 둘째, 노비 김득수는 무죄로 판명되고 노비 신분에서 해제된다. 셋째, 박수일이 횡령한 돈의 일부는 김득수에게 배상한다. 판결이 나오자
한양의 역참은 분주해졌습니다. 노비가 아닌 자유민 김득수로 돌아갈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서천군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득수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어딘가에 노비로 팔려가 있던 그들은 시골의 한 지주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명령으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김득수가 가족을 만난 날, 옆에는 윤봉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는 박수일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안는 김득수, 자식들의 손을 잡는 김득수. 그 모습에 박수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김득수는 박수일을 보며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의 한이 그렇게 쉽게 녹아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김득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당신의 딸이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당신의 딸은 착한 사람입니다. 판결의 날 밤, 효선은 남편 윤봉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네, 옳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당신 아버지께서 선택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효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안녕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고통을 통해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조정의 판결 후 1년이 흘렀습니다. 박수일은 더 이상 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저택은 몰수되었고 그는 작은 새방 한 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병으로 누워있는 아내를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간호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주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모든 것을 잃지 않았는가. 당신은 당신을 되찾으셨습니다. 박수일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해 겨울 서천군의 작은 새방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효선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을 용서하셨기를 기원합니다. 남편과 저는 한양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서원에 가서 아버지의 안녕을 기도합니다. 당신을 미워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당신이 잘못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항상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효선이 올림. 박수일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수일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그는 서천군의 작은 마을에서 의원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약간의 돈과 지식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속이구나. 박수일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죄를 행동으로 갚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수일을 벼락부자 박호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원 박 어르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박수일은 마을 장터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호장. 아니, 박 어르신이십니까? 박수일이 고개를 올렸을 때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득수였습니다. 10년의 노비 생활과 그 후 1년의 자유. 그는 이제 조금은 인간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와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박수일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득수가 그를 막았습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당신도 충분히 속죄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10년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보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약속해 주십시오. 남은 인생 동안 당신이 한 것처럼 선한 일을 계속하시겠다고. 박수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합니다. 내 남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김득수는 그를 도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둘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원한과 속죄가 만난 그 자리에서 그해 가을 효선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박수일은 아래층 방에서 효선의 발걸음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그의 몸은 더 이상 저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자유로웠습니다. 효선이 아버지의 방을 들어섰을 때 박수일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효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효선아, 왔니? 박수일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미워한 적도 있었고 사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효선은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둔 눈물들이. 그리고 박수일도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천군의 작은 새방 앞의 마당에서 박수일과 효선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종이 따뜻한 숭늉을 담아놨습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이대로 이 마을의 백성들을 돌보며 당신과 당신의 가족도 자주 보며. 아버지께서는 정말 착해지셨어요. 박수일은 웃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의 거상의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웃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웃음이었습니다. 착하다는 게 뭔지 알아. 자기가 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애쓰는 거다. 그게 다야. 효선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 아니, 제가 용서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해는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은 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박수일은 그 황혼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재산, 돌려받은 양심,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주는 딸.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지만 진실로 인한 고통만이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수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생 동안 계속해서 그 마을의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효선은 매해 가을이 되면 아버지를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김득수도 다시 논배기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박수일과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모두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배우고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 점의 거짓이 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지만 그 무너짐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랑이 피어났다. 조선시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